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구 쪽으로 들어올 거야. 먼 우주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항성이 누구예요? 아, 항성이라는 뜻은 별이에요? 이게 태양이거든요. 그럼 별의 생성의 첫 번째가 뭐가 형성되는 거야? 원시 성운이 있어야죠. 이게 전에 성운. 귀여운 뽀짝 저거 뭐지? 일단 성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이 성운은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빙고! 밀도는? 높을수록. 그렇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죠? 수축. 중력이 발생하겠죠. 아하. 그 중력은 무엇을 일으키죠? 회전. 그렇죠. 회전은 위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운동과 열. 빛. 그 빛이 발생되는 게 무슨 별? 원시별. 그렇죠. 부창부수. 네. 아니요. 성운이 형성된 후에 원시별이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시별이 중심 온도 몇 켈빈 온도가 되면? 1000만 원. 1000만 원만 있으면 어디로 입성 가능해요? 주기열. 그렇죠. 주계열 속으로. 얘가 별 인생의 몇 퍼센트? 90% 이상. 자, 마지막. 중심부의 수소. 그게 모두 사라지면. 알겠습니까? 내부에 의한 에너지 팽창의 압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고온고압이 돼서 온도가 몇 도씨가 됐을 때. 돈 얼마 필요해? 적색 거성. 그래서 1억 켈빈 온도. 그러면 적색 거성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폭발에 의한 행성생 성운. 여러분들 아까 봤죠? 그림에 초신성 폭발 잔재하고 행성상 성운 그림은 단골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성운까지 모두 날아가 버리면 백색 외성이 된다. 이게 우리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일생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요. 이제 태양계는 거기 보이죠? 태양계 성운 형성이 이거예요. 태양도 발생하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계 성운이 뭐했다는 거죠? 모였다. 특히 여러분, 별들은요, 성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성운이 요 끝에 여기서 생겨요. 많이 끝자락에서 별들은.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성운 하나에 별 하나 아닙니다. 성운 하나에 최대한 별은 수천 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별들이. 자, 두 번째. 요 단계에서 원시 별이 누구다? 원시 태양이. 원시 태양은 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시 태양은 원시 별인 거라고요. 그럼 원시 태양과 중력 수축에 의한 회전 때문에 원시 원반이 만들어져요. 자, 이 원반은요, 띠같이 도는 물질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무거운 원소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들끼리 뭉친 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one generation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거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우주 초기에 수소나 헬륨만 있을 때는 뿌연 구름 형성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측을 한다면. 근데 지금은 무거운 원소가 있기 때문에 원시 원반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수소 핵 융합이 아닙니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 그거에 의한 별빛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행성체의 형성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원시 원반이 만들어진 여기에서 이것들이 충돌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충돌에 의한 용융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충돌. 그러니까 매우 많은 충돌에 의해서 원시 행성들이 차츰차츰 만들어진다. 그게 어떤 단계예요? 미행성체 형성 이런 말 써있죠? 자, 다시요. 주계열성으로 진입하기 전에, 여러분, 진입하기 전에, 요 단계의 얘기가 참 많아요. 요거 거기 얘기죠. 그 다음에, 원시 행성이 탄생하는 것도 아직 주계열성 탄생 전이에요.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 원시 행성, 그게 미행성체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아직도 행성은 아니죠. 그냥 원시 행성 자체의 모습.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지금 아직 주계열성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요 단계가 바로 끝이고 이것 다음에 태양이 형성되면, 알았어요? 행성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그 행성들조차도 태양의 초기 원시 주계열성 단계의 태양이 형성됐을 때도 얘들은 여전히 충돌을 많이 받아요. 주위에 있는 그 행성이라고 생긴 애들끼리 지들끼리 충돌한다고 해서 마지막 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대신 그 어디에서만? 공정궤도에서만. 그래서 공정궤도가 보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8개의 모습을 갖추는 경우가 주계열성 단계에 들어가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경우 있죠? 자, 요 단계는 요 단계요. 태양이 형성됐을 때 행성들은 아직도 원시 행성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 순서를 쭉 이렇게 적을까요? 잘 들어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나이가 태양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과 행성은 동시에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 나이가 49억이에요? 태양은 얼마라고요? 49억입니다. 거의 똑같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지금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태양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무슨 설이라고 얘기했냐면 성운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서 성운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하나의 성운에서 태양과 행성들이 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조우설도 있습니다. 조우설. 그건 뭐냐? 태양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왔다 애들이.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행성들이 갖고 있는 위성을 연구해 보면 좀 달라요. 우리 달도 지구도 달이라는 위성을 갖고 있죠. 걔들을 조사해 보면 달은 지구 성분과 유사해요. 그래서 그 썰에 의하면 가이아라는 그 소행성이 와가지고 살을 떼냈다라고 해요. 지구의 한 부분을 치고 나가서 조각이 나가서 달이 되었다는 썰이거든요. 근데 또 달은요, 여러분, 우리는 달을 어디만 봐요? 한 면만 보죠? 한 면만 보는데 그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 보이는 면은 지구 지각과 비슷해요. 근데 저 뒤쪽 있죠? 우리 지구의 지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운석의 5.7 정도의 우리 핵과 같은 거죠. 지각은 밀도가 훨씬 작고요. 그 핵하고 밀도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도 이렇게 있었는데 저 뒤로 와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충돌해서 얘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성분이 달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썰에 의하면 조우설은 조금 무리수다. 그래서 무슨 썰? 성운설. 지금 이게 성운설이에요. 지금은 이것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다시요. 똑같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원시 별이 만들어지며 그들에 의해서 같이 원반의 띠가 만들어지고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면서 원시 행성도 같이 조합이 되었다라는 썰입니다. 졸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자, 거기
행성들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자 주인공이 태양이 아니에요. 누구다? 바로 행성이다. 여러분 행성은 지구형과 무슨 형으로 나눈다? 성형. 목성형으로 나눈다. 자 이것도 성운설이 설명이 제일 쉬운데 태양과 가까운 쪽은 무거운 원소가 중심인. 그러니까 지구형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지각. 얘는요 기체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선이 착륙한다? 못한다. 알았습니까? 그럼 지구형에는 누구 있어요? 수성, 금성, 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이렇게 있겠죠? 목성형은요? 목성, 토성, 천왕성, 마지막으로 해왕성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조건의 변화가 바로 뭐죠?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가 얘는 크다 작다. 밀도가 얘는요. 그래서 얘들은 밀도가 1보다 작아요.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 물 위에 뜬다는 얘기. 토성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와우 와 모두 물에 뜹니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조심하세요. 행성의 질량은요 작다 크답니다. 아니 밀도가 작은데 왜 질량은 크냐면 부피는 더 커서요. 알겠어요? 부피는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네 목성 그러면 적도 지역에 목성의 특이한 문양이 있죠. 뭐 있어요? 대적점. 그렇죠. 그게 지구의 뭐와 똑같대요? 타이풍. 태풍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태풍이에요. 그것만 연구하는 과학자만 4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그것만 연구하는 과학자가. 근데 그 대적점 안에 지구가 3개가 들어가요. 그 안에. 그렇게 커요? 네. 깜짝 놀랐죠? 그랬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은요, 자전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느려요. 얘는 빨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전 속도, 자전 주기가 지구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맞아요. 목성과 토성이 약 8시간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8시간, 하루가 8시간이라고. 알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밥 먹으면서 학교 가고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녁을 먹고요. 저녁 먹으면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으면서 출근, 도착해서 점심 먹으면서 퇴근 준비하고, 퇴근하면서 잘 준비하고, 먹으면서요. 하루가 짧아요. 4시간, 4시간입니다. 이런 거 빠르게 돌다 보니 뭐가 생깁니까? 가로줄 무늬가 생겨요. 목성형 행성들은 다 가로줄 무늬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자전 속도가 느리면 자전 주기는요? 자전 주기는 얘는 길다, 얘는 짧다라고 불러야 됩니다. 주기가 뭐예요? 한 바퀴 도는 시간. 속도가 빠르면 빨리 돌겠죠. 8시간. 이런 식으로 부르죠.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위성수, 이거 중요해요. 위성수. 얘 적죠? 얘는 특히 여러분, 목성이 누구에서 발견됐죠? 위성이 있다는 건? 갈릴레이에서 발견됐죠. 4개. 목성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누굽니까? 제우스. 그렇죠. 그거 뭐라 불러요? 제우스를 또 다른 말로 주피터라고 하죠. 그 주피터가 사랑한 사람 4개를 거기다 띄운 거예요. 4개를 발견했거든요. 뭐 가니메데즈, 이오는 공주고요. 가니메데즈는 미소년이에요. 제우스가 별 취향이 참 많았어요. 유로파, 유부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리토스, 얘도 역시 공주. 그러니까 뭐 이쁘다는 이쁜 다 건드린 거죠. 신화가 그래. 제우스, 호랑방탕한 사람.
이게 분기탱천한 사람인데요. 그 4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이조가 가서 보니까 20개가 넘게 돌고 있더라. 그리고 뭐가 존재했다? 짧은 띠가 존재했다. 실제로 띠 하면 누구예요? 토성이죠. 토성은요, 그 주변 띠가 다 뭐예요? 위성입니다. 그 토성에서 제일 큰 위성이 타이탄이에요. 그 위성의 크기로 따졌을 땐 걔가 제일 크고요. 사실 우리는 먼 우주에 가서 지구형을 찾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찾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물이 있는 위성들이 많대요. 그 근처에. 물 전체로 되어 있는 지각 속에 그런 애들도 많고, 일단 지금은, 그리고 저기는 실제로 목성형 위성 중에 이오나 이쪽은요,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는 위성이다. 지각 변동이 심한.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에서 여러분 지구 진화 과정이 있거든? 요건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잘 봐. 요 순서는 앞으로 진행이 될 뒤의 내용이야. 우리는 이제 지구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느냐. 일단 첫 번째, 원시 태양이 되면서 얘가 형성되지. 원시 지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을 불려가. 그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외부 행성, 그러니까 소행성들과의 충돌도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질 거야. 그래서 뭐가 형성이 돼 있다? 마그마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땅 지각이 아니라 뜨거운 상태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마그마 바다라고. 그러니까 지각이 아닌 거야, 지금은. 아직 지각이 아닌 거야. 알았지? 이때는 소행성의 충돌도 빈번했고, 그 다음에 얘 자체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직권의 분리도 일어나지 않기, 그 전 상태. 그러다가, 얘가 이제 시간이 흘러.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핵이 분리가 돼. 이때 중요한 현상이 뭐가 있어? 무거운 원소가 다 어디로 쏠린다? 핵으로 쏠린다는 얘기야. 그게 핵과 멘틀의 분리에서 나타난다. 핵과 멘틀의 분리가 되거든. 특히 여러분, 멘틀이라고 하는 건 직권의 80%야. 직권의 80%를 차지하거든, 멘틀 자체가. 그리고 얘들이 감담함들로 돼. 여러분, 감담함은요, 규산염이 독립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외웠죠? 독감. 그렇게 외웠어요. 그죠? 독립형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선생님, 그럼 분자네요? 이러지 마세요. 독립형이라는 건, SiO4 사가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거예요. 다원자이온. 그럼 무슨 결합하겠어요? 이온 결합합니다. 감담함이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고, 핵은 무거운 원소의 집합이죠.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부릅니까? 철하고 니켈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철과 니켈이 저때 안으로 다 쏠렸어요. 그럼 현재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철광석은 뭘까요? 바다에 있던, 알았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던 철이온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이온 결합이니까. 그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독립 영양 생물, 남세균 같은 애들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그 바닷속에 있던 철이온이 물에 녹으면 녹색을 띠거든요. 녹색의 철이온들이 다 철광석을 현재 가라앉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표면에 일부 남아있던 철이온들이. 자, 대부분 것들은 다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온도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 원시 바다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각이 만들어진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기권이에요. 대기가 형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직권이고요. 그 다음 비가 내려서 수권, 마지막이 무슨 권? 생물권입니다. 순서대로. 뭐라고요? 기권이 먼저, 기지수생. 그 다음에 직권, 기지수생. 그 다음에 기지수생. 생물권. 아셨어요? 기지수생. 기지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자, 거기 지구의 진화와 생명체 탄생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은 구체적으로 써준 말이거든요. 저 말을. 그러니까 미행성체 충돌이 어느 단계 같아요?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는 저 단계. 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바로 뭐가 형성되는 거? 미행성체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마그마 바다가 뜨거운 거죠. 열량이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서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된다? 부쩍부쩍 체구를 키워가는 단계가 저 바로 마그마 바다 형성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뜨거운 마그마 바다에 의해서 그 지각에 있던 그 H2O 성분이 수증기로 대기로 막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H2O는 아주 엄청난 온실효과 기체예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 온실효과 기체를 무슨 기체 배웠어요, 우리? CO2 배웠잖아요. 근데 H2O가 그거보다 더 훨씬 온실효과를 잘 시켜요. 그러나 H2O는 보다시피 원시 지구일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CO2는 어때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늘어나는 기체이기 때문에 걔를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아셨어요? H2O는 저 때부터 있어 왔어요. 계속.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열이 발생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온실효과를 이렇게 더 뜨겁게 만드는 거야.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는 게 그 원리고,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건 온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마그마가 바다를 이뤘다는 건요,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류가. 그 대류가 활발할 때 무거운 원소가 밑에 가서 안 올라오는 거죠. 완전히 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형태, 외액의 형태가 액체 상태예요. 외액이. 철과 니켈 이온이 액체가 돼가지고 지 마음껏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전기장이 생겨요. 근데 전기장은 무슨 장을 유발한다? 자기장을 유발해서 지구의 자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지구 자기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구 자기가 생기면 N극과 S극이 생기잖아요. 얘가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움직여서요, 현재 북쪽과 남쪽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만 땅덩어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남극이 지구 자기장으로 따지면 N극이거든요. 거기서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지구 자기장이 바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자기장 그 번역 형태가, 외부 자기장 형태가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정도 움직임으로는 지구는 괜찮아요. 급격히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만 년에 걸쳐서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생명체 탄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권이 형성되고요. 직권이 만들어지고요. 핵과 멘틀이 분리되면서 비가 내려서 수권이 만들어지고 생물권이 탄생하게 되는 이러한 대략적 감만 잡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밑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질량비, 이게 나왔어요. 시험 이번 모의고사 이게 나왔어요. 자, 먼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철과 산소, 이것들은 뭘 의미합니까? 오른쪽은 잘 봐요. 오른쪽에 있는 원 그래프는 산소, 탄소, 수소, 이거는 어디? 생명체 속에 있는 거고요.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얘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따지면 지구 전체적인 지구를 보면 누가 제일 많다? 철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누구다?
산소다. 여러분 1등, 2등, 3등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철, 산소, 그 다음 누구? 규소. 이런 식으로. 왜요? 감남암질이 전체 80% 차지한다 했죠 아까. 어떤 직권으로? 직권의 어느 부분을 차지해요 감남암질이? 벤츠. 맞아요. 그게 규산염이에요. 근데 핵 내부에 있는 철이온들을 무시 못한다고. 지표에 있는 철광석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철이온이 제일 많고 전체 지구로 따지면 그 다음에가 산소규소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얘가 나오죠. 지각의 구성 원소는 달라요. 지각은 얘가 제일 많아요. 누구죠 얘가? 산소. 그 다음 누구? 요소. 그 다음에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이에요. 쭉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알았습니까? 지각은 얘가 단연코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 밑에 있는 밟고 있는 지각은 얘가 단연코만. 지구 전체로는 철이 있지 많지만. 그리고 생명체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의 1, 2, 3등 안에는 꼭 산소가 들어와 있어요. 얘는 산소가 제일 먼저. 산소가 제일 먼저고 우리는 탄소화합물 형태잖아요. 탄단지가. 그럼 탄소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산소 다음에 누구겠어? 탄소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니까 누가 들어갔습니까? 수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질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CHO는 모든 탄수화물의 기본 물질이고 거기에 단백질에 얘가 들어가요. 질소가. 그죠? 그래서 생명체 내에는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4개가 1, 2, 3, 4를 다 차지한다라고 정도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산소는요, 우주 초기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죠? 언제 나타납니까? 별의 탄생 이후. 알았습니까? 네. 수소, 헬륨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뒤에 숙제가 쭉 계속 쭉 엄청 쭉 숙제를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42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원소들의 탄생 비화를 봤잖아. 그리고 수소, 헬륨이 기본으로서 우주에는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는 까지 배웠잖아. 그 다음부터 무거운 원소는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별의 탄생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얘들의 특징을 굉장히 막 자세히 물어보고 막 그러는 것은 화학결합이 생기고, 원소의 주기성은 뭐 정도로 딱 알아두냐면, 얘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거냐. 자, 원소 주기성에서 여러분 잘 봐요. 원소가 뭐냐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성분이에요. 성분. 원소는 성분. 물질의 원소는 좀 다릅니다. 이건 원자 원소의 원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물질의 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게 존재하는데 대문자 하나로 되어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철이나 아니면 불이나 이런 금속 결합 물질도 원소고요. H2, O2, N2 같은 기체들도 원소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원소는 그냥 원자 하나하나의 성분. 아시겠어요? 그게 한 110가지가 되고, 뭐, 인간이 발견한, 만들어낸 게 9가지,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주기율표를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세로줄이 족이에요. 가로줄이 죽인데, 족은 원래 1부터 18족까지 존재하는데, 우리는 3족부터 12족은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3족부터 12족은요, 그 족의 의미하고 좀 동떨어져요. 참고로, 이 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모질리라는 사람이요. 모질리라는 사람이 원소들의 분류표를, 현재와 비슷한 원소들의 분류표를 완성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누구 이전에도, 모질리 이전에도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기율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뭐 데베라이너가 세쌍원소설을 주장하고 이런 거죠. 세쌍원소설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물질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요즘에 같은 족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비슷한 데베라이의 세쌍원소설의 한 묶음이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뭐 이런 거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내신이니까. 데베라이라는 사람이 세쌍원소설을 주장할 때 이 사람의 이론도 나름 일리가 있었던 건 요즘으로 말하는 7번 리튬 있죠? 리튬.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원자번호 몰랐어요. 그 사람은. 리튬, 나트륨, 칼륨을 한 묶음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원리였냐? 여러분 7번 리튬은 7번이래. 미안해요. 3번. 3번 리튬은 원자량이 7이잖아요. 얘는 39란 말이야. 요 둘을 더해봐요. 46이죠. 반으로 쪼개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세쌍원소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의 같은 족 원소의 특징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세쌍원소설밖에 주장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밖에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냥 있는 거 갖고 분류를 한 거죠. 그러다가 뉴렌지에 와서 옥타브설이 나오게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8번째 원소들이 이제 거의 충분히 지금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시기엔 8개의 원소가 그 다음 또 규칙적으로 또 똑같은 성질의 그 주기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8개마다. 알았습니까? 지금의 뭐랑 같아요? 옥힉 규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8개의 전자가 존재하다가 9개부터는 새로운 껍질로 넘어간다는 그 주장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멘델레프에 와서 러시아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질량수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지금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 오류가 나왔던 건 주기율표를 한번 보실래요? 18번 아르곤은 원자량이 40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19번 칼륨은 39란 말이야. 어때요? 19번 칼륨이 18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 순서대로라면. 그리고 27번, 28번 니켈과 코발트도 그래요. 순서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누구? 주기율표는 모질리라는 과학자가 바로 원자 번호 순서. 그럼 이 원자 번호를 어떻게 정했느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로 찾은 거예요. 명심할 건 양성자는 누구를 꼭 잡아야 된다?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동일해요. 이것도 과학자들한테 미스터리거든요. 여러분 양성자라는 건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다운이라는 쿼크가 뭉친 거잖아요. 업이라는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란 말이야. 그거 두 개가 있고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서 플러스 1이거든. 이 상대값이에요, 여러분. 전자는 애초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쌍생자설을 보면 음전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었어요? 양전. 그렇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서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수가 동일한 것이 쌍생자설은 아닙니다. 그건 아셨어요? 그들은 그냥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얘들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다. 특히 몇만 년일 때 전자를 잡아당겼어. 38만 년. 그때 비로소 빛은 직진을 하게 되고 그 빛은 우주 배경복사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성자의 숫자, 이 사람은 원소를 X로 놨을 때 요 아래 쓰는 이 G가 원자 번호다. 요게 원자 번호고 요에 쓰는 M이 뭐다? 원자량이다. 그게 질량수예요. 질량수. 가짜입니다. 가짜. 6번 탄소 11을 기준으로 한 값이에요. 상대값. 우리가 읽고 그리고 표현하기 쉬우라고 쓴 값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원자 번호는 누구 숫자라고? 양성자의 숫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의 숫자다. 요걸 꼭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5번 원소가 있다. 5번 양성자가 5개다. 전자도 5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자가 움직이는 게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입니다. 그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알겠죠? 자, 여러분 밑에 보면 1번부터 쭉 보시면 103번 뭐 뒤에 118번까지 쭉 써 있습니다.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줄이 주기거든요. 가로줄이 주기인데 우리가 주기와 족으로 나눕니다. 주기율표는 주기는 보통 몇 줄까지 있죠? 7줄까지 있어요. 마지막 7주기. 족은 18줄까지 있어요. 자,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죠. 가로줄. 1에서 7주기. 족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자. 1에서 18족까지 존재한다. 그때 주기는 여러분 보호 전자껍질 모형에서, 이게 보호 전자껍질이라는 건 보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 이 모형에서 바로 원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의 수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핵으로 찍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건 몇 주기 원소다? 1주기 원소입니다. 1주기. 이 흰색 원은요 전자를 2개밖에 포함 못해요. 그래서 가로줄에 보면 원소가 2개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전자 2개 들어가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흰 원에 노란색 원까지 갖고 있으면 이게 몇 주기다? 2주기입니다. 이 노란색의 원은 전자를 8개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흰색 원의 전자 2개, 노란색의 전자 8개가 채워주면 총 몇 개예요? 10개죠? 그게 10번 네온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3주기는요, 흰색 띠도 갖고 있고, 노란색 전자띠도 갖고 있고, 이제 빨간색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빨간색은 이론상 18개예요, 전자는. 근데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는 8개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알았습니까? 그게 4주기 21번 스칸딘부터 이 빨간색의 전자가 이제 9개, 10개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우리 넘어선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선 거예요. 우리 이론에 넘어선 거니까 그거는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빨간색 다음에 파란색까지 나타나면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4주기 원소가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2의 n제곱으로 전자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배우시고. 왜? 소리를 아까 전에 뭐 스칸듈 저희 세 번째 거에 9개가 들어간다고요? 하하, 부끄럽습니다. 이제 도전을 해보겠다 이거죠. 뭐예요? 한번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뭐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표현이고요, 에너지적 표현이고요. 세분화 들어가면 흰색은 전자를 담을 수 있는 확률적인 분포가 하나밖에 없는 반면 노란색은 2개가 존재를 하고요, 빨간색은 3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게 일부 네 번째 거 2개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21번 스칸dim이 되면 원래 전자 2개, 8개, 8개 그리고 3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고 그 안쪽에 2개가 채워진 다음에 빨간색의 일부 쪽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게 오비탈이에요. 오비탈입니다. 저런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 해주는 제가 참 미안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무식하니까. 알아듣겠어요? 자, 거기 원소들이 총 20번까지 있는데 웃기지 마. 주기는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로서 일단 주기가 크면 전자를 담을 수 있는 껍질이 많다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알았습니까? 자, 족은 뭐냐면 그 마지막 껍질. 자, 마지막 껍질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제일 큰 원. 예를 들어 얘한테는 흰색 원이고 얘한테는 노란색 원이고 얘한테는 빨간색 원이거든. 거기에 들어있는 전자들을 표시한 게 족이에요. 하나 들으면 1족, 두 개 들으면 2족인데 이게 3개, 4개, 5개를 그렇게 3족, 4족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21번부터는 약간 규칙성이 어긋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규칙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못하니까 걔들이랑 헷갈릴 수 있다 해가지고 10을 붙여버립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러니까 13족은 가장 큰 원의 전자가 3개 있는 애들이라고 보세요. 13족은. 그럼 14족은 몇 개 있는 애들이다? 4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칭하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바깥쪽 큰 원의 전자,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외곽 전자수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원에 들어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최외곽의 전자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요, 이 전자는 그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거든. 그래서 그 원자의 값어치를 하는 전자가 바로 걔들이다 해가지고 원자가 전자라고 같이 표현을 하는데 1족부터 17족은요 최각의 전자와 원자가 전자가 똑같아요. 1족이면 그냥 하나, 17족은 그냥 7개 똑같이 부르거든. 그런데 18족보다는 좀 다르게 부릅니다. 18족 하나만. 자, 2번 헬륨이 18족이에요. 보여요? 1주기의 맨 오른쪽 있잖아요. 10번 네온이 18족이고요. 그때 잘 들으세요. 2번 헬륨은 1주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이 그냥 흰색 원이잖아요. 그럼 최각전자 2개 맞죠?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0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원자가 전자라는 건요 화학적 성질을 띨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전자라고 하는데 왜 18족은 0이라고 부를까요? 얘는 너무나 안정해서 전자를 움직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활성 지체라고 해요. 걔들. 활성이라는 건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고 비활성은 안 한다. 전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안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래서 잘 보세요. 10번 네온은요 가장 큰 원이 노란색 원인 거예요. 칠판에 2주기니까. 그럼 거기에 8개가 채워져야 10번 네온이잖아요. 그럼 최각전자 8개가 맞아요. 원자가 전자는 0이라고 불러요. 걔 또한 비활성 이체니까.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표현은 학교쌤이 알려주면 하도록 하고. 여러분 원소의 분류를 이거에 따라서 잘 봅시다. 여러분 주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의 껍질 수였는데 우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이렇게 보전자법들이 원의 개수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 발견하기 쉬운 것들이고요. 족이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의 전자수가 존재하는 수거든. 최외곽 전자수가 존재하는 거. 가장 큰 원에 들어있는 거. 세연아 졸면 죽어. 네. 뿌듯하죠? 자, 족이라고 하는 건 최외곽 전자수가 존재하는데 그 수와 아주 유사해요. 최외곽의 전자가 한 개 있으면 우리는 몇 족이라고 한다? 2개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있으면 13족이라고 불러요.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7개가 있으면 17족인데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18족은 좀 다양하다는 거죠. 2번 헬륨은 몇 개? 2개. 10번 네온은 몇 개? 8개. 18번 아르곤도 8개거든. 근데 이것들이 원자과 전자도 얘랑이랑 같아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같아요. 1, 2, 3, 7로. 그런데 여기선 다 이거다. 18족은. 알겠습니까? 왜요? 화학적인 안정성이 너무 뛰어나서. 자, 그렇게 해서 주기와 족을 우리가 바꿔봤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뭐와 뭐로? 금속과 뭐로? 지금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이 70%예요. 거의 70%. 주기율표상에 얘가 30%. 이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고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금속은 뭐냐고요? 금속은 일반적으로 외곽의 최각의 전자가 하나 내지 세 개짜리. 하나 내지 세 개짜리가 금속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다 금속은 아니에요. 중금속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애들. 그 다음 비금속들은 최외곽의 전자가 4개 이상이 되는 애들이 거의 비금속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18족은 포함돼야 돼요. 18족은 절대 금속이 될 수가 없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 설명을 했지? 금속이 누구다? 남자다. 금속은 남자고 비금속이 여자다. 현재도 그렇잖아. 여학생들 어깨 힘줄 필요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적어요. 남학생들이 많고요. 알겠어요? 남자애들이 불리할 것 같죠? 근데 여자애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멋있는 애들만 가요. 항상 빈익빈 부익부. 세상은 불경통하다.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은 어디 가서 중요하냐? 화학결합에 가서 중요합니다. 니들 남녀가 만나는 게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 그렇지. 여자가 만나는 거. 그렇지. 남자가 만나는 거. 금속. 자, 거기서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잘 기억해라. 남녀가 만나는 게 이온결합인데 남녀가 만나려면 대문자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100% 화합물이다. 이온결합.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금속결합은 늘 통합과학 시간에 나오진 않거든. 근데 금속류가 바로 모두 금속결합이야. 남자애들은 절대 다른 남자랑 결합 안 해. 자기 자신하고만 하지. 그러면 원소로밖에 존재 안 해. 그래서 금속결합은 100% 원소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참 별나. 지들끼리도 만나고 화합물도 형성하고. 그래서 그 비금속끼리 만나는 그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 부르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분자라고도 부른다는 거지. 알았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외곽의 전자가 하나 내지 세 개가 있고, 비금속은 외곽에 4개 이상이 있다면 바로 그 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18족을 제외한 애들은 그 전자를 잃거나 얻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 바로 18족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자, 한번 따져보자니. 원자 번호가 전자수락에서 얘들아 2주기 1족을 찾아봐. 2주기 1족 찾았어? 2주기 1족이 몇 번이야? 3번이요. 이름은 뭐고? 이중이요. 3번이면 전자가 몇 개 있겠냐? 한 개요. 아니, 3개. 3개가 있겠죠? 여러분 3번이니까 전자가 3개야. 근데 걔가 18족을 따라가려고 할 거야. 같은 주기에 있는 10번 네온이 있지. 네. 또 전 주기에 있는 2번 헬륨이 있을 거야. 네. 2개를 따라가기가 쉽냐? 10개를 따라가기 쉽냐? 2개. 그렇지. 그러면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잃어요. 이런 애들이 금속이야. 전자를 잃게 되면 양성자는 그냥 3개잖아. 원자 번호니까. 전자가 2개가 됐지. 합이 얼마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의 합이 얼마냐고. 플러스 1이지?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16번 3주기 16족을 찾아가봐. 3주기 16족은 황이지. 네. 자, 같은 주기에 18번 아르곤이 있고, 맞지? 전 주기에 10번 네온이 있다? 누구 따라가는 게 편해? 아르곤. 몇 개 전자 받아야 돼? 2개. 이런 애들이 비금속이야. 그러면 양성자는 16개인데 원래 전자가 18개가 되면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애들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알겠냐? 공유 결합이란 외곽의 전자가 4개 이상 된 애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18족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배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전자 배치를 서로 이용하는 것이 공유 결합이야. 알았어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 다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뭐라고? 금속이다. 전자를 얻는 게 누구라고? 비금속인데, 그러면 몇 쪽 원소들이 전자 잃기 제일 쉽겠냐? 편하겠냐? 전자를 하나만 잃어버리는 애들이 제일 편하겠지. 그게 1족이야. 그 다음 몇 쪽 원소가 전자 얻기 제일 쉽겠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2개의 족만 배우는 거야. 1족과 누구? 17족만 배운다. 1족은 따라해봐. 리나가 큰 루비를 셉에서 어디로 튀었어? 그게 프란시움이야. 마지막. 리튬, 나트륨, 큰이 칼륨이다. 루비, 루비디움, 세슘, 프란시움. 이것들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반응성, 이게 반응성이거든. 근데 잘 들어. 원이 크면 에너지가 크다.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원이 더 큰 원이잖아. 거기가 에너지가 높다고. 그럼 전자가 도망가기 쉽다고. 그럼 누가 제일 도망가기 쉽겠냐? 프란시움이야. 걔가 반응성이 제일 커. 여기서 너희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를 다룰 때 반응성을 3가지를 보거든. 물과의 반응성, 공기와의 반응성. 이해가냐? 그리고 금속성을 보게 되는데, 반응성이 크려면 전자 잃기 쉬우면 돼. 그건 프란시움 쪽으로 갈수록 크다. 니네 프란시움은 껍질이 몇 개겠냐, 원이? 7개면 몇 번째 원이 제일 크다? 7번째. 그러면 적어도 2주기, 3주기 애들보다 원이 더 클 거 아니야? 전자 잃기 쉽다고 걔들이. 그렇게 해서 반응성을 공부하도록 해. 알았지?